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이자 비용에 영향을 준 요소가 바로 있죠. 요거잖아요. 단기 차익하고 미지급 이자, 요게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 여기가, 그죠? 5,000원이 뭡니까? 그죠? 여기는 이렇게 딱 끊고요. 그죠? 이거 5,000원이, 그죠? 5,000원이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채가 감소하고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0원 다 하고. 그 다음 미지급 이자는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네,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5,000원이 빼야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2,000원이 늘어났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안 좋다 했잖아요. 안 좋은 거는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다. 그러면 결국은 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이 직접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 금액 5,000원이고 2,000원 하면 3,000원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요 금액은 합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0원에서 요거 금액이 그럼 6,000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호를 좀 잘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8,000원에서 6,000원이 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은 요 금액에서 뭡니까? 요 금액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6,000원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20,000원에서 4,000원, 14,000원만큼이 뭐예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7번 볼게요. 자, 한국은 우리 제품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제품 보증 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X 1년도에 그죠? 실제 보증 청구한 금액의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기말에 이 제품 보증 비용에 대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부채를 샀지 않습니까? 충당부채 잔액을 이건 얼마냐?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X 2년 말에 재무제표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냐? 이거 좀 물어보네요. 그런데 X 1년도에는요.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X 1년도에 충당부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X 1년도 매출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충당금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죠? X 1년도에 60만 원 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충당부채는요. 18,000원만큼이 뭐예요? 충당부채가 18,000원만큼이 제품 보증비로 예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 보증이 일어난 게 얼마예요? 일어난 거 보면 그럼 요 제품 보증비가 됐고 예상인데 그죠? 예상인데 실제로 일어난 금액은요 14,000원이 되니까 여기 X 1년 말에 대한 거는 남아있는 잔액이 뭐예요? 4,000원만큼이 뭐예요? 기말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회계처리 해보면 X 1년 중에 뭡니까? 제품 보증비는 얼마가 발생했냐면 14,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현금. 요렇게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매출액의 3%만큼이 제품 보증비로 예상이 됐으니까 결국 14,000원이 집행됐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요. X 1년 12월 31일만큼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단기에 발생한 제품 보증비는 4,000원만큼은 더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제품 보증 부채를 그죠? 제품 보증 부채를 보증 부채를 충당 부채, 제품 보증 어떤 게 좋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충당 부채로 4,000원을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다. 그럼 이 시점에 기말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은요. 결국은 잔액은 제품 보증 부채의 잔액은 4,0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X 2년도에 실제 보증 부채가 얼마 나타났습니까? 6,000원이 나타났죠? 그럼 X 2년도에 중에 뭡니까? 나타난 금액은 우리 똑같아요.
충당금액 계체가 똑같아요. 일단 끌어다 써요, 잔액을. 6,000원이 나갔어요. 현금이 6,000원 나갔는데, 끌어다 쓰니까, 이걸 끌어다 쓰니까, 제품 부채를 뭡니까? 충당 부채를 4,000원 끌어다 쓰고,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쓴 거 아니에요, 2,000원만큼이. 그럼 제품 보증비로 2,000원이 더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상계되고, 그러면 결국은 단기 인식할 금액이 요만큼 되죠. 그럼 요 시점에 충당 부채는요, 제로가 되겠죠.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이렇게 한 후에 말해야 있죠. 충당 부채는 얼마냐. 충당 부채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죠. 그러면 올해 2,000원이 될 것이고 충당 부채 잔액은 없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얘는 우리가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따른 있죠. 우리 강가상각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던 거예요. 예, 상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각을 해서 언제 그저 변경했냐 하면 변경을 요때 한 거예요. 요때.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렇게 되니까 3년 쓰다가 뭡니까? 3년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강가상각의 방법의 변경은 우리 전지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급법이 아니라 전지법이니까 전지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변경한 시점에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수해서 그 이후 기간에 변경된 방법으로 처리한 방법을 전지법이랍니다. 일명 과거를 묻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경 시점에 뭡니까? 장부가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얘만 좀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X, 그죠? 4년도 1월 1일 시점이죠. 그죠? 장부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3년 동안에 얘 보세요. 20만 원인데 잔존가치를 빼면 80이거든. 80만 원이 될 것이고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 결국은 1년에 10만 원씩 비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몇 년 한 거예요? 3년 했으니까 30만 원이 강가상각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 30만 원이면 받았을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장부가액은 70만 원이 돼요. 왜 70만 원 되지 아시겠죠? 요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80이잖아요. 그죠? 80 곱하기 8분의 3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80이 되죠. 80에 3년 하면 결국은 30만 원이 강가상각 누계 됐으니까 100만 원 빼면 그럼 7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방법이 연수합계법을 바꿨죠. 근데 잔존가치가 20이 아니고 뭐예요? 예, 4만 원으로 변경됐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연수합계법이니까 요 금액이 그죠?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뭡니까?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얼마죠? 장부가액은 요만큼이고 70이고 장부가액은 요만큼이고 70만 원이고 장부가액 7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있죠. 여기 내용연수, 요즘에 내용연수도 바뀌었죠. 내용연수는 지금 보면 몇 년이 남았습니까? 8년이면 3년, 5년이 남았네. 그죠? 5년이 되고. 잔존가치도 이건 4만으로 변화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로 뭡니까? 지금 딱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뀐 연도에 강가상각비는 얼마냐 했으니까 결국은 그죠? X 4년도 11월 31일 날 강가상각비 계산했거든요. 연수합계법이니까 70만 원 빼기 4만 원 한 거고 여기에서 금액에 5년이니까 SYD 연수합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5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64만 원이니까 그 64만 원에서 15분의 2 하면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만.
정답은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얘도 그죠? 우리가 이게 집합 손익 분계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집합 손익 계정에 차변 잔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요 이제 집합 손익이 있으면 요거 T 계정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차변의 합계가 25래요. 25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가 여기 25래요. 근데 대변의 합계가 얼마냐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30. 그러면 요 차액이 뭐가 될까요? 요 부분. 남는 잔액이 바로 요 금액이 바로 뭡니까? 요 금액이 바로 5만 원이 뭡니까?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회계 처리한다라면 전기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금액에서 뭔가 이렇게 전기를 쫙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요 회계 처리가 결국은 집합 손익이 이렇게 빠질 거고요. 손익이 5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그죠? 결산 마감 분계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한다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감 분계로 오른 것은 하면은 집합 손익이 뭡니까? 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익잉여금. 네,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기하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기초과정에서 정확히 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 전체적인 재무정보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프로세스를 잘 이해 못하면 이거 좀 힘들어요. 네, 그런 점을 좀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요. 전기에 대한 강조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산 회계랄지 이럴 때는 전기라는 개념이 별로 그렇게 전산에서 해주니까. 하지만 유독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에서는요, 전기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경향에 맞춰서 전기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중 결산 시점에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요.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묻는 것은 잔액이 0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돼요. 수익과 비용이 될 것이고 또 대체되는 개념이 있어요. 매입은 결국은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매출원가로 비용화돼서 대체해서 없어지는 개념이 돼요. 그런 것만 묶어본 거는 하면 매입도 결국은 매입 한출도 빼지고 매입 운임도 결국 원가에 가산해서 이게 전부 다 괜찮고요. 매출도 되고 매출 운반비 얘도 뭡니까? 전부 다 매출도 없어지고 환입도 빼져가지고 없어지는 거고 매출 운반비도 판관비가 나중에 결국은 제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 같으면 매입한 것은 나중에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니까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매입 채무는 그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잔액이 넘어가는 거죠. 매출 세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없어질 수 있으면 얘는 넘어가지 못해요. 매출하고 매출 할인은 빼주고 매출은 됩니다. 이 두 개가 뭡니까? 그죠? 얘는 0이 안 되고요. 잔액이 있는 거 얘는 다 0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모두 정답이 떴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걸 좀 알게 되고 그렇게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계정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만들 때 해당 잔액이 난연도에 차기 이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하고 단계 정보가 국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냈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재무 비율을 우리가 가끔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 비율 같으면 일단은 제시하고 있는 유동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그죠? 변화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좌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 다음에 가장 또 잘 나오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보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랄지 재고자산 회전율 그런 것들을 많이 내요, 보통.
근데 일단 이걸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재무 비율은요, 잘 나오는 걸,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읽어보면 토지를 샀어요. 토지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1,000원 주고 샀는데 대금의 50%는요 현금을 줬대요. 그럼 현금이 500원 나갔다 이거잖아. 500원 나갔다. 그럼 요거는 당좌자산이 돼요. 당좌자산, 곧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감소된 거예요. 요만큼은 유동자산이 감소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거는요, 말에 취득했으니까 요 돈을 나머지 50%는 5월 1일, 약 넉 달 있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금액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5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유동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의 거래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우리가 유동비율과 총자산 이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가 있기 전에 전 유동부채가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가 없었을 때, 그죠? 거래 전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죠. 거래 전에 우리가 유동비율의 정의 자체가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정치를 써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200% 정도 잡아볼까요? 이게 1,000원이었는데 유동부채는 1,000원이었는데 유동자산은요 2,000원, 약 한 200%였다 가정해봅니다. 그런데 이 거래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거래를 한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변화되는 걸 보겠어요. 그럼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유동부채는 늘어났잖아요. 500원이. 그럼 500원이 늘어났으니까 1,000원에서 500원이 늘어난 거고, 500원이 늘어난 거고, 유동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유동자산은 500원이 빠졌으니까 2,000원에서 뭐예요? 500원이 빠진 결론이 되니까 결국 이거 해보면 1,500원에서 1,500원이 되고, 이건 1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부율은 여기에서 뭡니까? 요만큼 100%가 되니까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줄었다.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감소가 맞아요. 이거 딱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는 얼마냐. 그래서 자산 순이익, 총자산 순이익률. 그야말로 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의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1,000원이었는데 얘가 한 100원, 약 한 이전에는 10% 정도의 이익률이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거래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총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총자산은 지금 1,000원이 뭐예요? 증가했지 않습니까? 자산은? 그러니까 1,000원이 또 증가했으니까 얘는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또 증가했으니까 뭐야? 2,000원이 될 거고, 순이익은 그냥 그대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거래 자체가 순이익을 보고하는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금액은요, 2,000원에서 하니까 얘가 5%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이 뭡니까? 또 감소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감소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계시면서 이런 재무 비율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요,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해서 자꾸 이걸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조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것도 바로 요게 좀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걸 그저 구하려고 하면 우리 영업 주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업 주기가 뭔지 알고 거기에 영업 주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냥 조금 뭡니까? 시간이 없으면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찍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풀어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주기라는 말이 뭘까요? 영업주기란 말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말은 이 제조기업을 예를 들면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뭡니까? 생산을 하죠? 그러면 그걸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돈을 받게 되죠. 판매하고 돈을 회수해서 또 원재료를 사서 투입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바로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영업주기. 그죠? 보통 일반적 기업이라면 영업주기는 1년 내가 일반적이에요. 영업주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재고를 보유하는 기간이 있죠. 재고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재고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뭔가 팔죠. 팔면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그 매출 채권의 보유 기간이 있죠. 매출 채권의 보유 기간.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뭐예요? 1번하고 2번하고 합한 금액, 합한 기간을 바로 영업주기라고 해요, 보통. 맞잖아요. 그죠? 그 한 사이클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재고자산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구해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구해요. 360분의 이 날짜가 지금 보면 1년을 365로 하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그냥 가정해서 361로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360일 1년이라 가정하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 재고를 뭡니까? 회수한 있죠. 회전율이 있어요. 재고를 몇 바퀴 돌렸느냐?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밑에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전율이라는 개념을 1년치로 나누면 여기 보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거는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있겠죠. 그죠?